강령하셨사옵니까? 이번 조선야화는 마님의 위험한 사랑을 다룬 특별편을 선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제 속에서도 사람의 감정이란 쉽사리 억누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이에 따라 위험천만한 사랑에 빠져든 이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곤 하였습니다. 이제 마님의 예기치 못한 선택이 어떤 파란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흥미진진한 야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의 경상남도 하동군에는 이도윤이란 화가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솜씨가 출중했지만 궁정화가를 뽑는 시험에서는 매번 낙방하고 말았지요. 시험관 나으리, 도대체 제가 또 낙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놈, 내 그림에는 정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제 아무리 사물과 똑같이 그린다고 한들 진정한 아름다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더냐? 시험관 어르신의 호통에 도윤은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우치기 위해 수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도대체 알 수가 없구나. 하는 수 없지. 산으로 들어가 그림 수행에 나서야겠다. 도윤이 이름 모를 산길을 지날 무렵, 아니 그런데 웬걸? 덩치가 곰처럼 큰 스님이 길바닥에 죽은 듯 쓰러져 있는 것 아닙니까? 스님은 덩치에 맞지 않게 헬쑥한 얼굴로 배고픔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불쌍하게 여긴 도윤은 스님에게 주먹밥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이 빈승을 불쌍히 여겨 보살님을 보내셨구나. 스님은 도윤이 내민 주먹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이런, 이틀 치킨 일을 단숨에 자시다니. 그래도 사람 하나 살렸으면 된 거지. 관세음보살, 빈승은 범선이라고 합니다. 보름달로 산에 여기가 충만하여 백일 밤낮으로 불경을 외다보니 기력이 쇠하는지도 몰랐지 뭡니까? 덩치 큰 스님은 보답 대신이라며 낡은 염주를 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답례로 이 염주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이 시기의 산속은 매우 위험합니다. 관세음보살. 이런 오래되고 낡은 염주를 당최 어디에 쓰라는 걸까요? 도윤은 영 마음에 안 들었지만 염주를 품속에 넣고 산을 올랐습니다. 아이고, 벌써 해가 졌구나. 큰일이다. 어디서 하룻밤을 보내지. 목적지에는 아직 도착하지도 못했는데 사방이 어두컴컴해졌지요. 주변을 연신 두리번거렸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무언가 시커멓고 커다란 형체가 얼핏 보였습니다. 바로 저택이었습니다. 옳거니, 집이 있구나. 살았다. 살았어. 도윤은 신이 나서 집이 있는 방향으로 내달렸습니다. 헌데 왜 이렇게 낡았담? 이보시오, 거기 아무도 없어. 커다란 저택은 여기저기 무너져 있었고 문짝 하나 멀쩡한 방이 없었습니다.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야말로 흉가였습니다. 허허, 어쩔 수 없지.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자. 아무렴 산짐승들보다는 귀신이 낫지. 도윤은 자리를 잡고 곧바로 그림 연습을 준비했습니다. 하루라도 붓을 들지 않으면 영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어디 보자. 이야. 병풍 한번 멋들어지는구나. 저택 안방에는 큼지막한 병풍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병풍에는 한 폭의 산수화가 그려져 있었는데 굽이치는 강 옆에 달을 바라보는 미인이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달 구경하는 미인이라. 퍽 운치 있구나. 도윤은 병풍 그림에 홀린 듯 바라봤습니다. 바라보면 바로 볼수록 기묘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마침내 초가 꺼졌습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 잠이나 자자. 도윤은 그대로 벌러덩 드러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온종일 산을 타서 그런지 금방 골아 떨어졌지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도윤은 요사스러운 가야금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한밤중에 가야금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눈을 떠보니 방이 환하게 밝아 있었고 너덜거렸던 장지문도 깔끔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있던 자리 맞은편에는 한 여인이 가야금을 켜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화들짝 놀라 외쳤습니다. 댁은 위이시오. 누구긴 누구겠어요? 이 집 마님이지. 도령이야말로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서 잠을 자다니 담력 한번 대단하시구려. 멀끔하게 생겨서는 그래서 되겠어요? 여인은 소매로 입을 가리며 까르륵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눈이 초승달처럼 가늘어졌죠. 도윤은 여인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잠시 넋을 잃었지만 아차하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정말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큰 죄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길래 신뢰를 범했소. 나는 이도윤이라고 하오. 이도령이시군요. 도령은 객손님이니 이 저택의 마님인 제가 대접하지요. 어디 가야금 연주를 좀 더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여기 안동에서 직접 공수해온 청주라도 한잔하셔요. 깔끔하고 목 넘김이 부드럽답니다. 마님은 정갈한 동작으로 술을 따르며 도윤에게 권했습니다. 도윤은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으나 마님의 미모에 홀려 잠자코 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본 듯 친숙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바깥 사람이 여행을 떠난 지 한참 되어서 외로웠답니다. 그런데 잠깐 밤 산책을 나갔다가 오니 여기 잘생긴 청년이 누워있지 뭐예요? 마님은 도윤의 잔에 청주를 따르며 은근슬쩍 몸을 밀착했습니다. 마님의 몸이 어깨에 닿자 도윤의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며 뛰었습니다. 마님은 어느새 벌써 옷고름을 풀고 하얀 목덜미를 드러냈습니다. 어허, 부군도 있으신 분이 조심성 없게 왜 이러시오.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조금 떨어져 앉으시지요, 부인. 어머, 제가 더럽기라도 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마님은 벌겋게 달아오른 도윤의 귀에 입가를 가져갔습니다. 귀여우셔라. 그 순간 마님은 도윤을 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도윤은 당황했지만 부드러운 살결과 매혹적인 향기에 머리가 아찔했지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몸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도저히 사람 같지 않을 정도로 얼음장 같았지요. 산속은 너무 추워요. 몸을 따끈하게 덮여주셔요. 그런 도윤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마님은 간드러지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스님 범선이 산의 요기가 충만하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산속 흉가에 갑자기 묘령의 여인이 나타났다면 그건 귀신일 수밖에 없지요. 어딜 잡기가 사람을 홀리느냐. 부처님 호통을 들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도윤은 본능적으로 품속에 있던 염주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후다닥 몸을 내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에 도윤은 염주를 마님에게 더욱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제가 무얼 잘못했다고 이다지도 박해하십니까? 흑흑 온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마님은 고통에 신음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찌나 처량하게 우는지 도윤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해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 약속하면 용서해드리리다. 약속할게요. 그러니 제발 그 염주 좀 치워주셔요. 알겠소. 마님은 대체 무슨 사연으로 사람을 홀리는지 그 사연이나 좀 들어봅시다. 마님의 애원에 도윤은 염주를 다시 품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제야 마님은 숨을 고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뒷산에는 천년이나 묵은 무시무시한 요괴가 살고 있지요. 놈은 스스로를 요괴대감이라 칭하고 수하요괴들을 잔뜩 거느리고 있답니다. 마님의 말로는 이 저택 또한 요괴대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잡아먹기 위해 마련한 은신처라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마님은 스스로가 산을 넘는 길손을 유혹해 요괴대감에게 바치기 위한 미끼라고 고백했습니다. 제 이름은 원래 미령이랍니다. 원주 김부잣집 며느리 박미령, 그게 살아생전 제 이름이었지요. 허나 이젠 요괴대감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놀이개와 다름없는 신세랍니다. 마님은 본디 미령이라는 이름의 부잣집 마님이었는데 그만 돌림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후 이 근방에 무덤을 썼는데 요괴대감이 강제로 유골을 빼앗아 그녀를 요괴로 만든 다음 억지로 혼약까지 맺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마님의 가슴 아픈 사연에 동정심이 끌어올랐습니다. 미령, 그러면 대체 내가 어찌해야 마님을 도울 수 있겠소이까? 마음씨 고우신 도령님. 제가 올바르게 살려면 요괴대감이 빼돌린 제 유골을 되찾아야 합니다. 알겠소. 내가 그 유골인지 뭔지를 반드시 찾아드리리다. 하지만 미령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요괴대감은 일가간에 돌아올 것이에요. 그이는 달이 찬 보름달이 뜬 밤에는 저택에서 잡아온 인간들로 살육잔치를 벌린답니다. 뭐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말이요? 지금 도망치기에는 글렀으니 어서 저기 병풍 뒤로 몸을 숨기셔요. 도윤은 미령에게 등을 떠밀려 병풍 뒤로 허겁지겁 숨었습니다. 그리고 미령의 말대로 얼마 후 바깥에서 소란이 났습니다. 요괴대감 무왕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리 오너라. 요괴대감 무왕님 행차하신다. 꽹과리와 피리 그리고 북을 치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며 커다란 가마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공중에 둥실둥실 홀로 있는 가마 양옆에는 푸르스름하게 빛을 내는 도깨비불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사,
서방이 왔는데 안방에서 궁둥짝 붙이고 못하는 게야. 퍼뜩 나오지 못할까? 호랑이 같은 무왕의 외침에 안방의 장지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가. 마당에는 그야말로 백귀야행을 연상케 하는 요괴들이 잔뜩 있지 뭡니까? 대감님, 오늘 잡은 녀석들이 아주 화로처럼 싱싱합니다요. 아이고, 요 녀석 보십시오.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올랐습니다. 오냐, 이놈들을 후딱 손질해서 술상을 내오너라. 미령이 도윤에게 경고한 대로였습니다. 저택은 삽시간에 요괴들로 가득 차 한바탕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무왕은 안방에 들어앉아 바깥에서 미령에게 수청을 들게 했습니다. 자, 어서 술 한 잔 따라봐. 서방이 바깥에서 고생하고 왔으니까. 잔치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아우성이 풍악과 뒤섞여 사위스러운 가락을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에 오들오들 떨면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쿠야. 헌데 너무 병풍에 몸을 바짝 붙이고 있던 탓일까요? 그만 병풍이 뒤로 휙가닥 넘어갔습니다. 그 덕에 도윤은 무왕 앞에 벌러덩 낮아빠져 버렸죠. 아니, 이게 무엇야? 부인이 날 위해 간식을 준비했어. 고놈 참 만나게 생겼다. 무왕이 군침을 삼키며 도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미령이 두 눈을 질끈 감고 무왕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도령, 어서 도망치세요. 어서요. 이 여편 내가 미쳤나? 서방이 일 보러 나간 사이에 바람이 났구나. 무왕이 미령과 옥신각신하는 사이 도윤은 불이 나게 달렸습니다. 잡귀들이 흉측한 손을 뻗쳤지만 온 힘을 다해 달리는 도윤을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도윤은 등 뒤로 들리는 미령의 울음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뛰쳐나왔습니다. 무사히 도망을 쳤지만 미령을 버리고 나왔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죠. 에이, 못난 놈. 사내라는 녀석이 겁에 질려서 도망가기 바쁘고. 터덜터덜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도윤은 자책했습니다. 아무렴 두려웠다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령을 버리고 나온 사실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삼세제불 의번야 바람일다 고득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 그런데 어디선가 익숙한 불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범선이었습니다. 범선은 마지막에 봤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불경을 외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범선이 마치 관세음보살처럼 보였답니다. 스님, 도와주십시오. 스님 말대로 산에 요괴가 한가득입니다. 도연은 범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범선은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원원들의 구슬픈 넋두리가 오늘따라 더욱 크게 들리더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주님, 어서 놈들의 소굴로 인도하시지요. 도윤은 범선을 이끌고 다시 무왕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척봐도 공덕이 높은 범선과 함께하니 마음이 든든했지요. 이제부터 위험할 테니 시주님께서는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휘말리면 큰일이 날 테니까요. 범선은 그렇게 말하고 저택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시끄럽게 들리던 풍악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옥에서 들려올 법한 악다구니가 울려 퍼졌습니다. 벼락이 치는 소리와 창칼이 부딪히는 소리, 요괴의 고함 소리와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불경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소리만으로도 오금이 저렸지요. 아니다. 이렇게 벌벌 떨고만 있을 수 없지. 도윤은 정신을 퍼뜩 차리고 미령의 유골을 찾으러 갔습니다. 미령의 말대로 뒷마당에는 외로이 놓인 무덤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무덤을 파헤쳐서 백골이 된 미령의 유골을 되찾았습니다. 이놈, 얌전히 부처님 은덕을 받지 못할까? 땡중이 남의 집에서 행패구나. 오냐, 내 놈 살가죽을 벗겨서 두루마기로 입어주마. 한편 범선은 잡귀들을 모두 물리치고 무왕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헌데 무왕의 귀력이 너무 강대한 나머지 서서히 범선이 밀리기 시작했지요. 그래도 범선이 무왕의 시선을 끌어준 사이에 도윤은 잡혀있던 미령을 구출할 수 있었지요. 미령은 도윤에게 안기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도령, 어서 그 염주를 대감에게 던지세요. 그 염주는 부처님 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괴 대감도 버티지 못할 것이에요. 옳거니.
스님이 주셨던 이 염주가 정말이지 귀한 보물이었구나. 알겠소, 부인. 도윤은 얼른 염주를 꺼내서 요괴대감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뭐냐? 이 더러운 염주는? 염주가 무왕에게 닿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벼랑간 밤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아니, 무왕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아니 글쎄, 마른 밤하늘에서 벼락이 꽂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나 강력한 벼락이었는지 멀리 있던 도윤과 미령도 폭발에 그만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 무왕은 굵직한 벼락을 맞고 단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부처님 천벌이로다. 부디 성불하여 다음 생에는 은덕을 쌓기를. 범선은 그런 무왕과 잡귀들을 위해 불경을 외웠습니다. 마침내 요괴대감이 죽자 그가 걸어던 저주가 풀리면서 미령도 요괴에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찌 이리 기쁠 수가. 미령 참으로 다행이요. 그대보다 내 마음이 더 기쁠 것이외다. 미령과 도윤은 기쁨에 못 이겨 얼싸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대사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여인까지 구해주셨군요. 아니요. 불의 앞에 나 몰라라 하지 않은 도령의 은덕이 부처님을 감동시킨 것이요. 도령은 앞으로도 선한 마음을 이어가길 부탁드리요. 마침내 사람의 몸을 되찾은 미령은 도윤과 혼약을 맺고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도윤은 마침내 궁중화가 시험에 합격하며 출세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화가 도윤은 무시무시한 요괴대감에 맞서 사랑하는 여인을 구해냈습니다. 어쩌면 도윤이 찾아 헤매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바로 사랑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한양에 최경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체 높은 김대감 집에 안방마님으로 지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나 경국지색으로 유명한 기생 홍랑이 한양에 입성하면서 행복의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비단 경아 마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동네 남편 있는 여인네들은 두 눈에 쌍심지가 켜졌습니다. 반면 남정네들은 홍랑이의 얼굴을 한번 보려고 다른 의미로 쌍심지를 켜게 되었죠. 엄매, 정말 눈가리가 횟가닥할 만큼 예쁘구먼. 선녀가 지상에 내려왔어요? 저 목선 좀 보게. 피부는 배곡 같고 목소리는 옥구슬 굴러가는 것 같아. 아,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품에 안아봤으면 좋겠구만. 홍랑은 노래와 춤은 물론이고 시와 그림 등 각종 풍류에 능한 기생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재주 많은 여인에 홀린 수많은 남정네들로 한양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경아마님의 남편 김대감도 마찬가지였죠. 김대감은 하루가 멀다고 밤만 되면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경아마님의 속은 끓는 가마솥처럼 아주 난리가 났지요. 암만 그래도 본처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첩질이라뇨. 경아마님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김대감은 이조판서로서 나란 일을 위해서 때때로 임금님의 대신들과 따로 만나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주변 소식에 밝아야 했죠. 그러면 잘 나가는 기생과 안면을 터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홍랑과 같은 유명한 기생은 항상 높은 벼슬에 오른 인물을 상대했고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 다양한 소식을 접했으니까요. 여보, 아무래도 이번 술자리에 홍랑이를 초청해야겠어. 그렇게 홀로 납득하며 애써 화를 시켰는데 김대감이 고관대작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에 홍랑이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술자리에는 김대감의 동료들이 함께했지요. 이유는 납득이 갔습니다. 그러나 당최 영마음이 내키지 않았죠. 경아마님은 두 눈을 질끈 감고 화를 사겼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그러면 홍랑이를 부르세요. 대신 그 자리에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안방마님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었죠. 언젠가 김대감이 첩을 들이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금 빨리 오게 된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직접 보고 그 자질을 판단해야 했지요. 좋소, 당신이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면 나도 마음 편하지. 그리고 술자리를 갖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고는 했지만 모인 선비들은 모두 홍랑이를 직접 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잔뜩 들떠 있었지요. 김대감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아 마님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오가 지난 오후 홍랑이 김대감 댁에 나타났습니다. 곱게 차려입고 쓰개치마를 쓴 홍랑의 모습에 남정네들을 주책도 없이 입을 떡하니 벌리고 쳐다봤습니다. 경아 마님도 같은 여인이었지만 정말 환장하도록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더욱 불안해졌지요. 홍랑 인사드리옵니다. 홍랑은 곱게 절을 하고 선물이라며 직접 그린 산수화를 선물했습니다. 힘찬 붓질이 일품이었는데 일개기생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그림이었습니다. 홍랑은 대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술잔을 기울일 때 검은고를 뜯는다든지 노래를 부른다든지 온갖 기회를 부리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감들은 정작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고 저마다 홍랑에게 푹 빠져서 어떻게 한번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갖은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김대감도 홍랑에게 대화 한번 해보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경아 마님은 그야말로 꿔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였지요. 그날 밤 술자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에 김대감은 밤은 물론이고 낮에도 자리를 비우고 홍랑을 보러 기생집을 제 집 마냥 드나들었습니다. 경아 마님은 그 모습에 완전히 돌아버리고 말았지요. 오냐, 남편이 재미를 본다면 나도 재미를 좀 봐야지 않겠느냐. 경아 마님은 젊은 나이에 대감집 안방마님이 되면서 처녀 때보다도 더욱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절개를 지키며 살아왔는데 모두 소용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이맛저맛다 맛보고 살 심상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인 머슴 대시기를 맛볼 생각이었습니다. 대시기는 외모도 남자다운 것이 어깨는 기와지붕 마냥 떡하니 벌어졌고 허벅지는 대들보 마냥 단단하고 굵직했습니다. 팔뚝은 근육이 울룩불룩 튀어나와서 바라보기만 해도 군침이 흘렀습니다. 여봐라, 거 대식이 있느냐. 예, 마님 대식이 왔습니다요. 내 벌레에 물린 자리가 너무 간지럽고 괴롭구나. 고약을 발라야 하는데 당최 내 손이 닿지 않는다. 대식이가 좀 도와줘야겠다. 외람됩니다마는 마님 그런 일은 남정네인 제가 어찌 감히 하겠습니까요. 저기 향수기라도 불러드릴갑쇼? 아니 됐다. 가렵고 따가워서 죽을 것 같으니 지금 당장 발라야 한다. 그러니 딴소리 말고 도와주려무나. 경아 마님의 막무가내의 대시기도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아 마님 안방에 발을 들여놓아야 했습니다. 경아 마님은 비록 조선 땅 최고 천하절세 기생 홍랑이보다는 못할지라도 여전히 아름답고 고운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마님과 안방에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니 수총각인 대시기는 심장이 쿵덕쿵덕 뛰었습니다. 그런 대시기에 아는지 모르는지 경아 마님은 몸을 돌리고 등을 보였습니다. 대시기는 침을 꼴깍꼴깍 삼켰죠. 당최 눈을 어디에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정 남사스러우면 두 눈을 감고 하려무나. 옳지. 손가락에는 고약을 찍고 팔을 내밀 거라. 내 거울로 보면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알려줄 터이니. 알겠습니다요. 그래, 그러면 조금 위로 올리거라. 아니, 왼쪽으로. 그래, 거기서 조금 아래. 대시기는 경아 마님의 지시에 따라 식은땀을 흘리며 팔을 움직였죠. 고약을 바른 손가락 끝이 달달달 떨렸습니다. 이윽고 보드라운 살결이 손가락 끝으로 느껴졌습니다. 눈을 가려서인지 감각이 더욱 예민했지요. 경아 마님은 슬쩍 고개를 돌려서 대시기를 봤습니다. 이미 준비가 완전 끝난 상태였죠. 비 온 다음 날 대나무 숲에 죽순이 자라난 듯 무지막지한 것이 쑥 올라와 있었거든요. 경아 마님은 그런 죽순을 콱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니 어쩔 도리 있나요? 수총각이 죽순을 잡혔는데 어쩌겠습니까? 경아 마님은 크고 튼실한 죽순 맛을 보게 되었지요.
둘은 아주 하늘이 샛노래지도록 재미를 봤습니다. 대식이는 겉으로 봤을 때도 아주 왕성할 것 같았는데 역시나 야생마 같은 힘을 자랑했답니다. 경아 마님은 너무 만족하고 충만해졌지요. 아니, 이 좋은 걸 지금까지 절개니 뭐니 바보 같은 것에 사로잡혀서 참아왔던지. 대식이도 경아 마님과의 일이 너무 행복하고 아찔했습니다. 수총각이었기에 더더욱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대식이는 경아 마님의 부름이면 하던 일을 모두 내던지고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여봐라. 거기 대식이 좀 불러오너라. 여기 대식이 대령했습니다요,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번에는 몹쓸벌레가 5단으로 들어갔다. 내가 도와줘야겠다. 암요. 저 대식이가 마님 옷 속으로 기어들어간 발칙한 놈을 잡아드리겠습니다요. 둘은 김대감이 자리를 비우면 이런 식으로 만남을 가졌죠. 대식이가 벌레 대신 옷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일이 빈번했답니다. 역시 힘 좋은 머슴이 최고였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도 멈추지 않고 크고 굵은 데다 단단하기는 이를 말해 뭐합니까? 경아 마님은 대식이에게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힘쓰려면 끼니를 잘 챙겨야 한다. 내 몸은 이제 오롯이 너만의 것이 아니니 말이다.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요, 마님. 정을 나누는데 사랑이 싹트지 않을 수 없지요. 대식이도 신분을 뛰어넘는 애정을 느꼈습니다. 마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나이 먹고 젊은 계집년에 홀린 김대감보다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아 마님도 무심했던 김대감보다 대식이가 더욱 사내답고 멋져 보였습니다. 이런 행복한 나날이 계속 이어졌으면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김대감이 갑자기 할 말이 있다며 경아 마님에게 자리에 앉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경아 마님은 조바심이 났습니다. 설마 대식이랑 노란하고 있는 것을 들키지 않았나? 아니면 이번에야말로 드디어 첩을 들일 것이라고 밝히려나? 하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백년해로를 가약한 지 벌써 20여 년이나 흘렀구려. 그런 의미로 이번 당신의 생일은 내게도 매우 특별하지. 비록 내일이지만 너무 들뜬 나머지 지금 당장 선물을 주고 싶소. 김대감은 경아 마님이 그려진 초상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려한 선으로 섬세하게 그려진 경아 마님의 그림은 아름답고 기품 있었죠. 경아 마님은 의외의 상황에 두 눈을 껌뻑껌뻑하고 떴습니다. 이게 다 뭐시여요? 언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내가 요즘 기생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잖소. 홍랑이의 붓질 솜씨가 퍽 훌륭해서 가르침을 전수받기 위해서였소. 어떻소? 마음에 들어요. 경아 마님은 기쁜 마음과 동시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그러면 지금까지 기생집을 드나든 것이 계집질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왜요? 마음에 안 드시오? 아니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고마워요. 예상치 못해서 조금 당황했을 뿐이에요. 경아 마님이 이렇게 말하자 김대감이 와락 껴안았습니다. 경아 마님은 김대감의 품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대식이와 노란한 사실을 어떻게든 숨겨야 했습니다. 경아 마님은 방으로 돌아와서 골머리를 싸맸습니다. 대식이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에 경아 마님은 대식이를 다른 곳으로 팔아버리기로 했죠. 이는 대식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경아 마님이 대식이를 다른 집으로 팔아버리기 위해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있다는 소식을요. 이에 대식이는 경아 마님에게 매달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터이니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소용없다. 이미 내 마음은 굳혔다. 아이고, 마님. 저만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애처롭게 매달리는 대식이의 모습에 경아 마님은 마음이 조금 흔들렸죠. 대식이만 입을 다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경아 마님은 사실 절개를 저버린 자신의 모습이 대식이를 볼 때마다 떠오르며 절개를 저버린 죄책감 때문에 대식이를 치워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윽고 경아 마님은 김대감에게까지 대시기를 다른 집으로 팔자고 말했습니다. 힘 좋고 성실히 일하는 대시기를 갑자기 팔자는 경아 마님의 말에 김대감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의 요청에 김대감은 무시할 수 없었죠. 결국 김대감은 대시기를 청나라로 큰 거래를 하는 거상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뭐시오?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는 말이굽쇼? 이를 알게 된 대시기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랑에 배반당한 것을 넘어서 이렇게 매몰차게 경아 마님이 자신을 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지요. 눈이 돌아가 버린 대시기는 발광하면서 끌려가기를 거부했지요. 그럼에도 경아 마님과 놀아났던 사실은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경아 마님은 후련한 것과 동시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경아 마님도 대시기에 대한 마음은 거짓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대시기는 팔려가는 상황에서도 경아 마님과 정을 섞은 사실을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더욱 마음이 아파진 경아 마님은 차라리 김대감이 정말 홍랑이와 바람을 피웠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김대감은 첩질의 계집질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렴 기생집에 가서 그림만 배우고 왔다는 사실이 말이나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마님에게 바치는 그림은 위장이었던 것이고 경아 마님은 이 거짓말에 홀딱 속아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김대감은 홍랑을 이미 첩으로 삼고 거처를 따로 마련해 두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방마님이라 자부한 경아 마님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이렇게 자주 오시면 아내가 눈치채지 않겠어요, 나리. 저번에 홍랑이가 그려준 그림으로 마누라는 꿈에도 모르고 있을 거요. 그것보다 가물을 즐깁시다. 응? 아니, 왜 이렇게 두텁게 입고 있어? 옷고름이 너무 단단히 묶여 있구려. 김대감은 홍랑과 희희덕하며 놀아났지요. 김대감은 자신이 만들어낸 꾀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김대감도 사실 홍랑에게 속고 있었습니다. 홍랑은 이조판서인 김대감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내고 있었거든요. 김대감은 자신의 곳간이 점점 텅 비는 줄도 모르고 하루가 멀다 하고 홍랑이를 만나고 있었죠. 해가 지나가고 계절이 여러 번 바뀌자 결국 김대감은 벼슬만 달고 있었지 속빈 강정 같은 양반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세가 서서히 기울어 머슴은 물론이고 가솔들도 사라지며 집은 허름해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홍랑이는 김대감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홍랑이는 김대감만 만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대감들의 안주머니도 탈탈 털고 그득하게 돈을 벌어서 한양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났습니다. 이쯤 되자 경아 마님도 김대감이 지금까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첩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후회는 항상 늦은 법입니다. 김대감은 폐인이 되어서 나란 일은 물론이고 밥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과응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경아 마님은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빛나던 안방마님 생활은 완전히 망가졌고 믿었던 남편은 외도하다가 돈을 다 날려버렸고 집안은 망하기 바로 직전 상태이니 말입니다. 이미 거대한 기와집도 나와서 허름한 초가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하지만 불행은 한 번 올 때는 한꺼번에 몰아치는 법이죠. 김대감은 충격으로 알아눕더니 시름시름 아프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아 마님은 여인네 홀몸으로 초가집에서 살아가야 했지요. 이렇게 살 바에는 콱 죽어버릴까라고 생각도 했지만 차마 겁이 나서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 앞에 멋들어지게 차려입은 선비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의젓한 차림새에 허리를 쭉 펴고 선 모습이 흡사 무관처럼 보였지요. 경아 마님은 빨래를 널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집 앞에 서 있는 선비를 발견했죠. 그런데 어딘가 상당히 친숙한 것입니다. 마님, 이런 곳에서 살고 계셨습니까? 어머, 아니 너 대식이 아니니? 그렇습니다. 그 선비는 바로 대식이었습니다. 분명 머슴짓이나 하던 대식이가 양반 같은 차림새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아 마님은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를 떨어뜨렸죠.
대식이는 그런 마님에게 다가와 떨어진 빨래를 주섬주섬 주워줬습니다. 정말 몰라보게 변했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대식이는 차분하게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청나라와 거래하는 거상에 노비로 팔려간 대식이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경아 마님의 배신에 속이 쓰렸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것이랑 노란하다가 고관대작의 남편에게 들통나면 수모를 당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대식이는 거상의 아래에서 일을 열심히 하며 신분 상승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거상이 도적대의 습격을 받았는데 대식이가 도적들을 물리치며 거상의 목숨을 구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거상은 대식이를 아들처럼 여기며 글 쓰는 법과 셈법 그리고 예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래를 대신해서 성사시키기도 하고 점차 거상의 후계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세월이 흘러갈수록 대식이는 옛날 상놈이 아니라 의젓하고 유능한 상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먼 소문으로 듣기로 경아 마님의 집안이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그걸 듣고 대식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시 마님에게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아 마님은 그런 대식이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을 배신한 데다가 팔아버리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성공하고 돌아와서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대식이에게 볼낯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식이는 그런 마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마음을 받아달라고 속삭였지요. 경아 마님이 그런 대식이의 갸륵한 마음을 과연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렇게 경아 마님은 성공한 머슴 대식이와 다시 인연을 맺게 되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곧 다음 이야기가 재생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한 마을에 이서주라는 여인네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주는 젊은 나이에 대감집에 시집을 가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만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주 마님은 색을 밝혀도 너무 밝혔던 겁니다. 반면 최대감은 따분한 사람으로 밤일도 아주 정승처럼 했습니다. 크기도 적절하고 굵기도 딱 좋았지만 자기 멋대로 금방 끝내버리고 휙 잠자리에 들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자세도 항상 정해진 정자세로만 일을 치르니 서주 마님은 소금물을 마실수록 갈증이 커지듯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서주 마님은 고양이처럼 몸을 웅크리면서 유혹해 보기도 하고 자는 사이에 냅다 올라타 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밤일의 변화를 주려고 하면 대감은 불호령을 내렸지요. 남사스럽게 무엇하는 짓이요? 그러지 말고 가만히 다소곳이 누워 있으시오. 이렇게 혼을 내고는 몇 날 며칠은 서주 마님의 터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인네가 그리 남자를 밝히면 안 된다면서 말이지요. 아니, 남편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 어찌 잘못된 일입니까? 서주 마님은 속이 터질 노릇이었죠. 하지만 행여 다른 남자에게 정을 줬다가 남편의 얼굴에 먹칠해서는 안 될 노릇이었습니다. 서주 마님은 매일같이 끓어오르는 속을 애써 감추며 정갈한 마님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런 서주 마님의 유일한 낙은 바로 남녀간의 사랑을 적나라하게 다루는 염정소설이었습니다. 그중 조선 제일이라고 손꼽히는 음춘몽의 작품을 제일로 좋아했습니다. 어쩜 이리도 과감할까? 아, 측이라는 것은 이리도 흥분되는 것이로구나. 방아찍기란 또 무엇이란 말이냐? 음춘몽의 소설은 무엇보다도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을 잘 표현했습니다. 닿을 듯 말 듯 손끝과 입술을 간지럽히는 깃털 같은 묘사란 읽고 있기만 해도 몸속 깊숙한 곳이 뜨거워지는 듯 했지요. 서주마님은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런 애절한 사랑을 나눠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고 소녀처럼 꿈을 꾸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음춘몽의 소설을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욕구를 채울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잘생긴 선비가 최대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윤지연이라는 생원으로 과거에 합격했지만 아직 관직을 배정받지 못한 선비였죠. 관직을 배정받을 때까지 최대감 댁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윤생원은 깔끔하고 외모일 뿐더러 행동거지도 아주 의젓한 그야말로 선비의 표본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때문에 최대감도 윤생원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아주 미래가 유망한 선비라고 소개했습니다. 윤생원은 별채에 머무르며 하루 종일 글 공부를 하고 간혹 외출을 나가 마실을 다녀오는 것이 다였습니다. 걸음걸이 또한 어찌나 우아하던지 이를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넋이 나가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윤생원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를 서주 마님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었죠. 거의 30냥에 가까운 생활비를 냈습니다. 이 돈이 다 무엇입니까? 제 아무리 나란 일을 위해 글 공부하는 입장이지만 식충이처럼 남의 집에 빌부터 지낼 마음은 없습니다. 항상 융숭한 대접을 해주는 대감댁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렇게 돈 몇 푼 드리는 것밖에 없으니 아무 말 마시고 받아주시오. 하오나 너무 큰 돈입니다. 우리야말로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래야 제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으니 받아달라는 겁니다. 서주 마님이 한사코 거절해도 윤생원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헌데 선비인 윤생원이 장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녹봉을 받는 것도 아닌데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지요. 이를 기이하게 여긴 서주 마님은 윤생원을 불러서 이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윤생원은 본가에서 받는 품이 유집이라며 대충 얼버무리며 깊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을 최대감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할 뿐이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꼬박꼬박 돈을 내는데 서주 마님이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혹여 노름과 같은 부정한 일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랬다가는 그 돈을 받는 서주 마님과 최대감의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될 테니까요. 매번 돈을 받는 서주 마님은 항상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윤생원이 잠깐 마실을 나간 사이에 별채 안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렴 불미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면 증거가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생원의 방은 깨끗했습니다. 역시 불필요한 걱정에 불과했나 하고 안심하고 있던 찰나 서주 마님은 마지막으로 옷가지를 넣어두는 자개장을 한번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서주 마님은 조심스럽게 자개장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곱게 접혀 보관된 두루마기나 증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옷가지를 들춰보니 안에 서책 여러 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책은 주로 책장에 보관해두지 이렇게 자개장 안에 고이 모셔두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설마 비밀 장부라도 되는 걸까요? 서주 마님은 그러면 그렇지 하고 서책을 꺼내어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첫 장부터 남녀의 낯뜨거운 애정 행각이 상세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보드라운 처자의 살이 손끝에 닿을 듯 말 듯 아주 절묘했습니다. 서주 마님은 얼굴 뜨거워졌습니다. 이 책은 다름 아닌 염정소설이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좀 더 읽어보니 필체가 너무나도 친숙했습니다. 평소 서주 마님이 그리 애정하던 음춘몽의 것과 꼭 빼닮아 있었던 것이죠. 서주 마님은 정신없이 소설을 탐독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젊은 선비 둘이 대감집 마님을 두고 벌이는 삼각구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역작이로구나. 허나 내가 음춘몽 작가의 소설은 빠짐없이 모두 읽었거늘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이로다. 어째서 윤생원의 방에 이런 파렴치한 소설이 있는 걸까요? 심지어 이 서책은 서점에 아직 출판되지 않은 판본이었습니다. 아무렴 청백리의 삶을 지향하는 선비라면 이런 음탕한 소설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수치겠지. 그런데 어째서 윤생원이 이런 책을 가지고 있는 걸까? 서주 마님은 서책을 가지고 윤생원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윤생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산책에서 돌아왔는데 갑자기 서주 마님이 얼굴을 보자 하여 어리둥절해 있었습니다. 서주 마님은 윤생원을 방으로 불러들여 찾아낸 서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이를 본 윤생원의 두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아니, 그것은 어째서 마님께서 그 책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것은 제가 도리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어째서 윤생원 같은 선비가 이런 저질 서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서주 마님의 질문에 윤생원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푹 익은 문어 마냥 붉어졌습니다. 그러자 서주마님은 재차 질문을 하며 윤생원을 몰아세웠습니다. 윤생원은 깊게 한숨을 푹 내쉬고는 우물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그 책은 제가 집필하였습니다. 뭐시오? 그러면 윤생원이 바로 그 음춘몽이라는 거요?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생활비가 없어서 취미로 시작한 집필이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상상도 못할 인기를 끄는 바람에 지금에까지 계속 써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절필을 결심했건만 그럴 때마다 독자들이 난리를 피우며 아우성을 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윤생원은 몇 번이고 얼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바닥에 박고 서주마님에게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제발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비를 넉넉하게 낼 수 있었던 거구려. 이 사실은 그러면 저밖에 모르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디 비밀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소.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소. 서주마님의 조건은 매우 간단명료했습니다. 음춘몽의 신작을 서점에 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읽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생원은 의외로 너무나도 쉬운 조건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후 서주마님은 음춘몽의 신작을 누구보다도 먼저 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옆집 유영감댁보다도 천석군 아내 현수 어멈보다도 먼저 읽었지요. 서주마님은 오매불망 새로운 작품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윤생원의 신작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남녀간의 정을 주제로 글을 쓰지만 사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인과의 정을 섞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슬슬 상상력의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윤생원은 서주마님에게 요즘 새로운 소재 거리가 떠오르지 않아서 집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서주마님은 그런 윤생원과 함께 신작을 고민하게 됐죠. 하지만 평소 염정소설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모두 읽었던 터라 여인의 시각으로 윤생원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윤생원은 화색을 띠며 손뼉까지 치며 기뻐했지요.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과부가 사랑한 머슴이 알고 보니 금부도사에 숨겨진 자식이었다니. 옳거니 그러면 정사는 어찌 나눠야 좋겠습니까? 과부는 분명 불타는 듯한 욕구를 품고 있을 터이니 서로 마주보며 껴안은 대면자이가 딱 알맞을 듯하네. 과연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마주보며 뜨거운 시선을 나누는 것이로군요. 그거 참 기발한 생각입니다. 윤생원은 서주마님의 조언에 따라 곧바로 붓을 돌렸습니다. 이윽고 원고를 완성하고 서점에 내려갔지요. 이는 음춘몽의 신작 소설 만월성봉이었고 또 다른 역작으로 평가받으며 숱한 여인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윤생원은 서주마님의 도움으로 여인의 시선으로 염정소설을 집필하니 한층 더 작업이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면 쓸수록 남녀 간의 정이 얼마나 뜨겁고 아찔한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서주마님도 마찬가지로 윤생원에게 조언을 하면 할수록 간신히 억누르던 욕구를 참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무렴 윤생원은 식객에 불과하지만 잘생긴 외모의 행동거지 또한 의젓하니 호감이 가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은 길어지고 소갈이도 더욱 심해지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주마님은 이러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오랜만에 최대감과 동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다음날 일찍 조정해서 임금님께 보고해야 할 일이 있다 하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서주마님은 크게 낙담했지만 애써 감정을 숨기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따라 달빛이 어찌나 휘영청한지. 결국 뜨거운 몸을 식힐 겸 마당에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서주마님은 차가운 밤 바람을 쐬면서 숨을 몰아쉬는데 누군가가 마당에서 찬물로 씻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밝은 달빛의 의지에 가만히 바보니 씻고 있는 사람은 윤생원이었습니다. 윤생원은 우통을 벗고 찬물을 들이붓고 있었습니다. 이 한밤중에 무슨 목욕이고 하니 사실 윤생원은 요즘 따라 잡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도무지 집중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바로 서주마님이었습니다. 서주마님은 아름답고 굴곡진 몸매의 아주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서주 마님과 하루 종일 같이 앉아 있다 보니 수총각인 윤생원에게는 아주 힘겨운 일이었지요. 한참 글을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풍만한 골에 시선이 가서 아랫도리가 불끈 힘이 들어갔습니다. 윤생원은 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항상 몸가짐을 구부정하게 하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윤생원은 찬물을 몸에 들이부으며 못된 생각을 쫓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아리따운 서주 마님의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완전히 자신이 쓰는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버렸지 뭡니까? 이렇게 찬물을 들이붓다가는 몸살이 나겠구나. 이제 됐으니 얼른 들어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윤생원은 차갑게 식은 몸을 대충 닦고 별채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흐릿한 인형이 안에 있지 뭡니까? 깜짝 놀란 윤생원은 뒤로 주춤주춤 물러서며 누구인지 눈에 힘을 주고 바라봤습니다. 그림자이지만 저 굴곡 그리고 코끝을 간지럽히는 달콤한 향기. 매일 같이 함께 있다 보니 단박에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서주 마님이 확실했습니다. 서주 마님은 윤생원의 몸을 보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윤생원이 씻는 동안 몰래 별채에 숨어들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서주 마님은 방에 들어온 윤생원의 품에 와라 감겼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몸을 밀어서 바닥에 눕혔지요. 둘은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입술을 겹쳤습니다. 차갑게 식은 윤생원의 몸은 어느새 뜨거워졌습니다. 둘은 음춘몽의 소설 속 등장인물들처럼 밤새도록 정을 나눴습니다. 서주 마님은 상상만 했던 온갖 자세로 사랑을 즐겼죠. 다음 날이 되자 서주 마님은 간밤에 있었던 일이 마침 꿈만 같았습니다. 윤생원도 처음 맛본 여인과의 사랑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럴 수가, 남녀 간의 정은 더더욱 끈적하고 아름답고 숨이 벅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윤생원은 아침이 되자마자 곧바로 붓을 잡았습니다. 이윽고 동아지 열매향이라는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녹이는 매화의 향기라는 의미로 아리따운 대감집 마님과 사랑에 빠진 생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동아지 열매향은 출간되자마자 조정의 여인네들 사이에서도 거론될 정도로 엄청난 화제를 끌게 됩니다. 윤생원은 아직 관직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서책을 판 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러나 윤생원은 지금 돈보다도 서주 마님과의 사랑에 더더욱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죠. 그러나 행복한 생활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주 마님과 매일 같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최대감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다만 최대감은 서주 마님이 어렴풋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죠. 밤만 되면 이 여편네가 자리를 비우는데 분명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분명하긴 했습니다. 이에 고민이 생긴 최대감은 윤생원을 불러놓고 상의했습니다. 이를 듣는 윤생원은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졌고 수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황한 바람에 좋은 생각이 나기는커녕 머리가 멍하긴 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대감집 마님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놈이랑 붙어먹는다니. 이것이 소문이라도 났다간 아주 망신도 개망신이 따로 없어. 그거 참 큰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놔둔다면 마님이 더더욱 탈선할 텐데. 대감님께서 직접 현장을 급습하셔서 단돌이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오, 윤생원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예, 안 그래도 제가 밤늦게까지 글 공부를 하는데 만약 제가 마님이 불어난 움직임을 보이면 곧바로 대감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리어 서주 마님을 자기가 감시하겠다고 당당하게 공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해서 최대감의 말에 맞장구를 치다가 그만 실수를 해버린 것입니다. 윤생원은 최대감과 대화를 끝마치고는 불이 나게 서주 마님에게 달려가서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당황한 나머지 그만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윤생원의 말을 들어보니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주 마님도 머리가 지끈거리며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춘몽의 소설 한 편이 떠오르지 뭡니까? 그것도 지금 상황과 너무 닮은 상황이었습니다. 내 좋은 생각이 있어.
이거면 아마 될 거요. 서주 마님은 그러면서 윤생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윤생원은 대담한 서주 마님의 꾀에 감탄했지요. 그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윤생원은 자정이 지난 시간이 될 쯤 곤히 잠든 최대감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최대감을 깨웠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잠을 깨운 윤생원에게 짜증이 났지만 곧 자기가 낮에 윤생원과 나눴던 말을 떠올리고는 허겁지겁 옷을 입었습니다. 대감님, 제가 아주 수상한 소리를 저 방에서 들었습니다. 아니, 저 방은 아무도 쓰지 않는 방 아니더냐? 맙소사, 이 마누라가 감히 다른 곳도 아니고 내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는 말인겠냐? 예, 분명히 저 방에서 이상야릇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현장을 덮쳐서 몹쓸 놈을 호되게 혼내시고 서주 마님에게도 단단히 일러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생원은 최대감을 데리고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윤생원의 말대로 방에서는 헐떡이는 숨소리와 들썩이는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아주 나쁘끄러운 소리라서 최대감의 귀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여기서 더 창피한 꼴을 보이기 싫은 나머지 윤생원에게는 이만 가보라고 손짓했습니다. 윤생원은 몰래 빙긋 웃으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최대감은 음탕한 소리가 들리는 방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장지문에 손가락 구멍을 내고 안을 엿봤습니다. 촛불 하나 켜둔 방 안에는 예상대로 서주마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모습은 따로 보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혼자서 어떻게 정을 나누나 했는데, 아니 글쎄 서주마님이 중로에 올라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중로를 뱀처럼 휘감으며 이리저리 자세를 바꾸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흥분되는지 최대감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이제야 서주마님의 매력에 눈을 뜬 최대감은 그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장지문을 냅다 열어 젖혔습니다. 부인, 내가 당신을 너무 외롭게 했구려. 그따위 중로는 내버려두고 오늘이야 말로 제대로 사랑을 나눠봅시다. 서주마님과 최대감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부 금슬은 전에 없이 좋아져서 서주마님도 다른 생각이 들지 않게 되었지요. 윤생원도 머지않아 관직을 새로 배정받으며 마침내 다른 마을로 부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주마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은 소설로 지필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했지요. 이후 서주마님은 남편과 다시 행복하게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었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